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구성과 건축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전체 테마의 제목이 건축과 미술의 밀월이라고 제가 단어를 나름대로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검색을 하다 보니 이미 또 어떤 분이 쓰셨던 표현이더라고요. 그만큼 건축과 미술에 관한 책들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새로운 표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대중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주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 주제를 이야기 앞서서 왜 건축과 미술을 굳이 같이 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화두가 먼저 던져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맨 처음 받았던 브로셔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아까 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캐스트에 제가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격주로 올릴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나? 예. 건축가 미술 건축가와 미술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 내용은 사실 구성과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다음 주에 실릴 글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걸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실 오늘 강연에 앞서서 주제에 앞서서 먼저 건축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슬라이드 화면을 켜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순서이고요. 이 순서는 이미 안내 책자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건축과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예술 사조라든지 아니면 예술에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나열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약간 가깝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7개의 강좌로 모든 건축과 미술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혹시나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석재 교수님의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등등의 이런 책들에서 훨씬 더 시간 순서 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제를 짠 것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 즉 어떻게 보면 역사 하나의 서적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짠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는 미술사학자도 아니고 건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을 공부하다 보니 건축이 산업과 기술과 또 용도, 기능 등등의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전한 것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미술, 예술적인 개념들, 아름다움 등등 이런 개념들을 만약에 우리가 덮고서 넘어갔을 때 건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의 역사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축을 공부하다 보니 미술 쪽의 개념들을 제가 조금씩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제들은 건축의 관점으로 관련 있는 미술 개념들을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분한 어떤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8강은 미술 대 건축 또는 미술 대 미술관, 미술을 담는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에필로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건축과 미술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가장 미술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미술관이죠. 그래서 미술관 테마로 한번 마지막 강의는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챕터의 주제가 제가 꽃꽂이와 그림이라고 붙였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순간 구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서는 제 스위스 로잔 공대에 제가 있었을 시절에 지도 교수님이셨던
ዣ크 루깡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컴포지션, 넌 컴포지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연구실에 있으면서 구성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근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미술 서적들을 펼쳐보다가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흔히 읽혀지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펼쳐보는 순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구절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구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목 자체도 서양 미술사지만 The Story of Art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굉장히 비전공자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2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대중들을 겨냥한 책입니다. 거기에 서론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과연 화가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끝을 내는가, 그게 굉장히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곰브리치는 뜬금없이 꽃꽂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외출할 때 옷을 고르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을 언급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문구를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꽃꽂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 다발의 꽃을 가지고 색깔을 뒤섞이거나 이리저리 맞춰보며 꽃꽂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성취하려는 조화로움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형태와 색채를, 즉 꽃들의 형태와 색채를 조화시켜서 생기는 이 이상한 감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 한 움큼의 붉은 꽃을 더했을 때, 추가했을 때 다른 꽃을 달리 보이게도 만들며 푸른 빛깔의 꽃은 그 자체로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색깔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빼야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의 잎들이 달린 가지 하나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 이제 꽃꽂이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이상 손대지 말자. 이제 완성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화가가 하는 행위이고 화가가 완성을 결정하는 순간 내뱉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붓을 놓으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손대지 말자, 이제 완성되었다. 왜 뜬금없이 꽃꽂이냐? 예를 들어서 정무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정무라의 과일이라든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폴 세잔느의 튤립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미술사학자는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폴 세잔느의 이 그림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려졌는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한번 관찰자로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과연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어떤 여인숙의 어떤 아주머니가 꽃꽂이를 한 것을 보고 화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세잔느가 직접 꽃들을 배치해서 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세잔느는 그림을 그리면서 저 꽃들의 위치가 조금 부정확하다, 조금 더 옮겨야겠다, 가지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옆에 사과들이 있으면 좋겠다 등등으로 배치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세잔느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각 꽃들의 정확한 대칭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서 그림을 하나의 전체로 보이게 하는가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영화, 이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가 있었죠. 스칼렛 요한슨이 이 젊은 하녀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화가가 스칼렛 요한슨, 그러니까 하녀의 이 초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옷들, 머릿속에 두르고 있는 띠, 마지막 가장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진주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이 귀를 뚫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진주 귀걸이를 꽂아주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마치 여기서 보이는 이 진주 귀걸이가 제목에도 드러나 있고 이 진주 귀걸이가 없었다면 바로 이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진주 귀걸이를 꼽는 순간 어느 순간 베르메르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더 이상 손대지 말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곰브리치는 다시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화가의 그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쫙 스캔을 했어요. 왼편에 보이고 있는 이미지와 그 완성작이죠.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 오른편에 보이는 이 습작들, 이 완성작을 그리기 위해서 그려진 습작들을 곰브리치는 한 페이지 속에 담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면
이 왼편에 있었던 그림은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우아한 자태로서 앉아 있고요. 그 앞에는 어린 아기 예수가 막 이제 걸음마를 띄고서 세상을 나아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 왼편에 있는 어린 소녀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십자가를 이렇게 건네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어떤 장면을 모사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나이 때 서로 만났다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의 구도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곰브리치에 따르면 이 라파엘로의 습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습작에서는 각각의 성모 마리아의 정확한 대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인물들의 포즈, 관계들을 이런저런 마치 실험하듯이 하다가 결국은 완성작이 나온 것이죠. 곰브리치의 문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라파엘로의 유명한 마돈나 그림 중에서 초원의 성모를 예로 들어보자. 이 그림을 위해 그린 라파엘로의 습작 스케치를 보면 그가 가장 고심했던 점은 그러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가 성취하려고 거듭 노력했던 점은 인물들 사이의 올바른 균형, 즉 가장 조화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올바른 관계였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 대여섯 장이 있는데 그는 이 세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를 거듭해서 탐구했다. 그러나 그의 최종 작품을 다시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가 목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그림에서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라파엘로가 노심초사한 끝에 이룩한 인물의 자세와 조화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조화가 마돈나의 아름다움을 더 고조시키고 어린아이들의 귀여움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즉, 이 라팔로는 지금 각 인물들이 꽃꽂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꽃들인 거예요. 이 꽃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집중하는 것이지 꽃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은 어떤 재료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각각의 재료들은 요리 속에 녹아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조화가, 이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각 요소들의, 각 인물들의 아름다움을 더 고조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가장 아름다운 꽃꽂이는 결과적으로 각 요소들의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요. 지금 곰브리치는 이 인물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만요, 이 그림의 전체는 다 마찬가지의 꽃꽂이입니다. 즉 앞에서 보면은 이런 화초들이라든지 뒤에 있는 꽃들, 그 다음에 구릉, 언덕, 바위, 구름, 뒤에 있는 건물들까지 모두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죠. 이게 바로 구성의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야기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브리치가 만든 정의는 아닙니다. 구성을 우리가 어떠한 정의가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면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곰브리치가 굳이 그림 중에서 라파엘로, 즉 16세기 르네상스의 그림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의 정의를 먼저 내린 사람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옹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의 대표적으로 여러 장르들을 다 섭렵한 천재 중에 한 명이죠. 15세기의 인물이니까 르네상스가 15, 16세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특히 15세기를 보통 이탈리아어로는 까트로첸토, 칭크첸토, 16세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세기를 열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알베르티가 썼던 책이 그림에 대해서, 회화에 대해서라는 책입니다. 델라 픽츄라에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화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쓴 교재와 같은 그런 책일 텐데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회화에 관련된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구성이었어요. 그때 알베르티에 따르면 구성은, 컴포지시오는 회화 작품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결합시켜 회화를 창작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림은 여러 평면, 그러니까 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면들이 지체를 이루고, 즉 지체라고 하면
어떤 아까 손톱의 면이 모여서 손을 만들고 손의 면이 모여서 팔을 만드는 그런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멤버. 그 다음에 그 지체는 하나의 완성된 인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체들이 모여서 그림의 이야기, 주제,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 즉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역사, 이야기가 옛날에는 다 같은 단어였죠. 그런 걸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 초원의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게 되어도 동일합니다. 카라바지오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인물은 뭔가 개슴츠레하게 취해 있는 얼굴의 모습에다가 왼손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각종 오브제들이 놓여 있어요. 과실들도 있고요. 포도주 병도 보이고요. 머리에는 특히나 포도잎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인물은 각각의 요소들, 눈, 코, 입들이 모여서 얼굴을 만들고 다시 팔다리들과 결합해서 인체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각 배경들과 결합해서 이 그림이 무엇인지 이 그림의 주제와 스토리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즉 주변에 있는 오브제들까지 이 인물이 술의 신 바쿠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분에서부터 전체로까지 뭔가 위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결합이 되어서 전체가 만들어지고 또 전체를 우리가 다시 쪼개어 가면서 읽어 나가는 그런 방식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구성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수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하는 순간 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답은 누구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객관적인 결과의 산물이죠. 그러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그 과정도 굉장히 더디기 마련이고 순간순간 그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완성되었다고 화가는 느끼죠. 마치 꽃꽂이 하는 사람이 내가 완성되었다고 느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성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행위일 뿐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뭔가 이상은 있어야겠죠. 지향점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지향점은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될 거고 보통 대부분의 예술이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개인이 보았을 때 이것은 아름답다. 또 다른 개인은 아름답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베르티는 그 예술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구성에 관련된 아름다움의 정의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뒤에 어떤 책을 집필하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의 정의를 남기는데 묘하게 이번에는 회화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건축에 관해서 구축의 예술에 관해서라고 하는 책에서 아름다움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건축 작품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알베르티에 따르면 나는 아름다움은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 정의 내린다. 즉 전체의 아름다움은 부분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즉 이 아름다움이 결정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구성이라는 겁니다. 즉 주제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구성의 결과가 스토리를 만들고 주제를 만든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각 부분들이 너무나 조화를 이루어서 즉 모든 부분들의 비례와 연결이 너무나 긴밀하기에 즉 독자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비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비례 이런 거죠. 1대2, 1대3 연결도 그렇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두 오브제 간의 연결 즉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서 만약에 어느 순간 작품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아까 제가 곰브리치의 꽃꽂이를 묘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곰브리치가 어느 순간 붉은 꽃을 더했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파란 꽃은 너무나 예쁜데 이걸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느꼈고 어느 순간 파란색 가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은 즉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성이 완성되면
즉 아름다움의 어떤 상태에 도달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 작품은 추가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의 아름다움을 이제 지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라바지오의 또 다른 그림 중에 만약에 인물들 없이 앞에 아까 인물들을 위해서 마치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이 오브제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유행하게 될 정물화의 시작일 텐데 그런 것들이 주제가 없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더라도 구성은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과일 하나를 뺀다든지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파괴하는 것이죠. 미술은 아닙니다만 이는 어떻게 보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E는 MC 제곱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예를 들면 MC 제곱 뒤에다가 뭐 I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M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M과 그 다음에 숫자 2를 위치를 싹 바꾼다든지 하면은 이 공식이 도달한 어떤 완벽한 상태의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죠.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지는 표현 중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단순해져야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더 이상은 단순할 수 없는, 즉 자꾸 단순하게 만들면 제로만 남겠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표현, 이게 과학이든 회화든 아니면 건축이든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서 전체를 만드는 모든 분야, 건축, 회화 또는 심지어 음악도 그렇죠. 각 음표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악보를 만들잖아요. 곡을 만들죠. 연주들을 모아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곡을 컴포지션이라고 그러고 작곡가를 컴포지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초원의 성모 마리아의 어떤 부분들도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모두가 너무나 작가가 정확하게 각각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회화의 구성과 한편으로는 건축 공간과의 관계를 한번 다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학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했죠. 물론 이 목적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어떤 어려운 동작의 포즈들을 실감나게 그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관찰했어요. 마치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고를 때 어떤 곳이 아름다운지를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각 인체들, 부분들을 분석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전체를 만들 겁니다. 포즈들을 정하겠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 그 중에 한 리비아 무녀를 위한 습작에서 이미 그런 해부학을 통해서 알았던 우리가 관절, 근육 등등의 모습들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과장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드디어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오른쪽 편에 보시면 발가락의 그 모양 자체, 구도 자체를 결정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실현됐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발가락은 지금 저 왼쪽 아래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편에 보여요. 저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미켈란젤로는 결정했다는 것이죠. 또 이 인체는 다른 부분들의 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리비아 무녀의 그림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왼쪽 편 아래편에 지금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의 천정 구조물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천장화이기 때문에 건축이 있고 건축은 틀로서 기능하고 또는 액자처럼 건축의 부재들이 그림의 그 어떤 구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그 구획들 사이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건축은 액자고 그림은 장식과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앙에 보면은 수평선들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기둥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건축가가 저걸 그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 더 전체를 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은 정확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직적으로 세웠잖아요. 원래 선장화는 수평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인식되는 방법이 전혀 다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도한 그림은 이런 것이죠. 마치 그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미켈란젤로가 꽁꽁 숨겨놨던 이 그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지금 그림은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가 목을 들어서 불편하게 올려다 봐야 하고, 저 그림은 마치 천정처럼 공간처럼, 그러니까 공간을 형성하죠.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삼각형 모양의 그 모양이 사실은 궁룡의 천장 부재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평행했던 두 라인이 실제로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건축 부재가 아니라 투시도적인 방법으로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밑에서 보았을 때 마치 저게 실제로 약간 돌출된 건축 부재처럼 보이죠. 저 이미지와 이 시스티나 천장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추정하는 이미지, 즉 지금 천정에 보시면 아직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그려지기 전에 원래 건물의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요. 미켈란젤로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천정을 만들면서 단지 그냥 어떤 벽에 액자에 걸리는 그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적 어떤 공간적 인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이전의 이미지를 파괴시켰죠. 이전 건축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만든 구성인데 미켈란젤로는 나의 구성에다 새로운 부재를 추가해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파괴는 되었지만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는 결국은 화가로서 어떤 회화를 만들었지만 그 회화는 공간적 효과를 만들었고,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그 작가이냐 하면은 바로 화가 미켈란젤로이고, 그때 그 미켈란젤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한 걸 수도 있죠.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또 건축가이지 않습니까? 인명 구성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회화의 구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건축가가 어떤 건축의 한 부분을 만들 때 구성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베르티의, 이번에는 건축가 알베르티, 회화 이론가 알베르티가 아니라 건축가 알베르티의 경우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루첼라이라고 하는 피렌체의 어떤 또 예술을 후원했던 또 후원자죠. 거부인. 이 루첼라이의 뒤에 보이는, 오른쪽 편 뒤에 보이는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파사드와 또 왼쪽 편에 보이는 루첼라의 궁전의 건물의 후원자예요. 이 건물의 작품은 알베르티죠. 즉 알베르티는 파사드를 다루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 파사드는 밑에 보시면은 마치 개선문처럼 3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밑에 부분과의 일정한 비례를 통해서 다시 작은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또 다시 그리스 신전 모양이 붙어 있어요. 양쪽에는 장식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형태를 보았을 때는 이 형태가 내부로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건물의 외부는 내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건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저것이 마치 화장과 같은 가짜 마스크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루첼라의 궁전의 경우가 훨씬 더 얌전한 것 같지만 더 극단적으로 마스크로서의 건축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루첼라의 궁전을 우리가 구성의 관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건물의 파사드, 즉 파사드라고 하면은 건물이 어떤 큰 길가에 있고 그 길가에서 바라보이는 얼굴이에요. 그 주 파사드, 주 인면을 파사드라 그러죠. 마치 그림 같죠. 이 건물의 비례 또한 그림 같고요. 그림을 보듯이 우리가 이 건축을 보게 되면 각 층, 3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 층 사이사이는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 그 기둥과 기둥들 그 사이에 있는 수평 띠는 다시 말해서
수평보일 것이고, 즉 보라고 하면은 위에 하중을 받아서 기둥으로 전달하죠. 2, 3층에는 다시 아치 형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각각. 맨 위에는 이제 육중한 코니스라고 불리는 지붕하고 벽이 만나는 그 마감 부분이 육중하게 장식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던 미켈레조의 메디치 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네, 그런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여기 파사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건물은 규칙적으로 파사드를 갖고 있으나, 평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 파사드는 지금 이 평면의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굉장히 뭔가 규칙적이지 않고, 즉 대칭적이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등등의,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주거잖아요. 우리가 주거를 설계를 할 때 거실과 화장실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보통 주거, 아파트의 형태는 대칭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기능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은 외부는 전혀 내부와 같이 비규칙적인, 비대칭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갖다 붙였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밑에는 굉장히 거친 성벽과 같은 이미지에 돌출된 육중한 돌들로 쌓여져 있고요. 그 위에는 점차 굉장히 섬세한 형태의 다듬어진 돌, 그리고 맨 위에 층에는 심지어 각 돌들 사이에 그 조인트조차도 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섬세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치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기둥이 없죠. 그러니까 즉 루첼라의 궁과 메디치 궁은 흡사해 보이나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흡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눈, 코, 입들의 어떤 배치가 다른 것처럼요. 즉 구성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비슷하나 작품은 다른 것이고, 그 다른 것은 각 요소들을 무엇을 선택했는가, 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특히 루첼라의 궁은 아까 메디치 궁과는 다르게 더 어떤 구축적인 느낌들이 메디치 궁에서는 굉장히 드러났죠.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루첼라의 궁은 자세히 보시면 마치 지금 왼편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오른편의 이미지 또한 거의 2차원의 이미지를 그대로 입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기둥과 기둥, 그 다음 그 사이에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창문을 끼워 넣은 이 형태는 독창적인 형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유적 콜로세움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니까요. 즉 각 층들을 수직으로 중첩을 하되 그 각 층은 기둥과 그 다음에 수평보들이 반복되어서 가는 것이고요. 그 기둥 사이에는 아치가 들어가겠죠. 각 층의 기둥의 주두 형식은 또 바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형태, 기존에 있던 어휘, 문장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똑같지 않죠. 곡면 형태의 파사드가 펴졌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1층에는 아치가 없어요. 각 기둥들의 양식도 콜로세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뭔가 비슷한 어휘들은 있지만 우리는 루첼라의 궁이 완전히 표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하나의 피렌체의 르네상스의 궁전 유형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같은 단어, 사전에 있던 단어를 썼다고 해서 똑같은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해요. 문장을 만드는 것은 구성이죠. 각 단어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잡배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이미지대로 다시 자세히 보면 이 이미지는 뭔가 전달하고 있어요.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 실제로 어떻게 이 건물이 지탱되고 있는지 구조에 대한 메시지 형태들이고요.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린 그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둥이고 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과 보 구조는 우리가 흔히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구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기둥이 이미 모든 힘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저 기둥 사이에 우리가 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면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첼라의 궁의 파사드의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는 이게
구조벽이 아닌 거죠. 제가 만약에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어떻게 실제로 구축되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층에 먼저 기둥들을 세웠겠죠, 당연히. 그 위에 볼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구조를 또 벽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요. 볼을 만들겠죠. 그렇게 3층을 만들고 나면 이미 건물은 서 있어요. 근데 다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아치 구조를 추가해서 그 사이는 창문 만들고 아치와 기둥 사이는 또 돌로 메꾸겠죠. 마치 도배하듯이요. 1층 부분에는 아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벽으로 채울 겁니다. 즉, 그 벽돌은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도배 같은, 스크린 같은,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스크린 같은 그런 벽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파사드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구성과는 다르죠. 그림의 구성은 다 픽션이잖아요. 다 창작이잖아요. 건축의 구성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루첼라이 궁의 파사드는 철저히 허구입니다. 루첼라이 궁의 파사드가 기둥 구조를 따왔다면 그것은 어떤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상은 바로 이 그리스 신전의 이상입니다. 그리스 신전의 형태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죠. 이 기둥은 우리가 콜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 보는 엔터블레이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용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지붕에 의해서 삼각형 인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건 페디먼트 이렇게 할 겁니다. 저 형태가 르네상스, 즉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새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뭐가 태어났냐면 중세시대 때 죽었던, 즉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명이 다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건축 또한 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루첼라의 궁 경우에 기둥과 보 형태로 지어진 듯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저게 딱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게 지어졌다면 오른쪽에 지금 인면도를 보시면요, 저기에 수평 띠가 있는 저게 보죠. 그럼 만약에 그 내부에 바닥이 놓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흔히 저 보 위에 바닥이 놓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닥의 힘을 기둥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면 뒤의 모습에 우리가 창문의 저 높이, 맨 밑에 창문은 사실은 사람의 그 바닥 높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단면을 보시면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보가 있고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바닥은 훨씬 더 낮추어져 있죠. 이게 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얇은 게 어떻게 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더 보의 역할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그려진 거예요. 저것은 보처럼 보여지나 실제로는 난간의 어떤 장식적인 인면을 만든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1층을 만약에 보게 되면 대문이 있어요. 저 대문은 기둥 사이에 딱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저 기둥 뒤에는 뭔가 벽이 놓여져 있다면, 통로가 이렇게 있다면 그 기둥은 기둥 축에 따라서 이 벽들이 놓여졌을 것이고 저 대문은 내부에서도 뭔가 공간의 중심축에 있을 것이다, 대칭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위에는 사각형 창문이 있죠. 그런데 조금 멀리서 보니까 문이 2개가 있었어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시면 뭐가 가짜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부분의 문의 상단에 창문이 주변 창문하고 모양이 다르죠. 저 창문은 가짜입니다. 그려진 거예요. 그려졌다기보다 조각처럼 파여진 거죠. 왜 저기에 저렇게 막아 놓은 걸까요? 저기를 들어갔을 때 복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재들이 이렇게 아치 부재들이 있고 그다음 그것이 다시 이 대문 쪽으로 돌아가 있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런 구조 부재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뚫으면 문제가 됩니다. 못 뚫어요. 내부의 구조적인 진실 때문에 외부에 창문을 못 뚫어요. 그랬을 때 뚫지 말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알베르티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복도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즉 대문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왼쪽으로. 심지어는 문이 열릴 때 그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나 치우쳐 있어서 이 벽 부분의 한쪽을 땄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길가에서 바라본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건물과 그 다음에 그 내부로 쑥 들어갔을 때는 그 진실이죠. 거기는 진짜잖아요.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건물의 파사드는 철저히 만들어진 회화입니다. 회화. 게다가 대문이 없는 쪽에는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대문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사각형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개구부가. 마찬가지로 기둥들 사이사이에 대칭적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부의 공간에서도 뭔가 대칭적인 체계 속에 저 창문들이 안쪽에서 보았을 때 바깥쪽으로 열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창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규칙적이지 않죠. 즉 내부의 평면은 전혀 외부의 인면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구성은 현대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건축가가 개입을 했을 때는 뭔가 무질서한 세상에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건축이었어요. 그것이 건축가들이 집중했던 종교 건축, 성당 축에서 보통 다 규칙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팔라조, 즉 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로서는, 알베르티로서는 이게 진실과 다른 거짓의 어떤 장식적인 파사드를 만들었다고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당시의 사회적이고 어떤 예술적인 통념에서는 절대 이러한 내부의 혼돈의 세계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은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 위대한 건축들이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 많습니다만 윤리적으로 그것보다 오히려 이상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상을 표현할 때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 궁전의 평면입니다. 문이 여기 있고요. 문이 여기 있고 건물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과 문이 대칭적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뭔가 이상해요, 평면이. 다시 한번 우리가 파사드를 보면 우리는 처음에 이 건물을 보았을 때 이 건물은 너무나 대칭적일 것이다. 즉 여기에 맨 왼쪽부터 문이 없는 칸을 A 칸이라고 그러고요. 기둥 사이를. 문이 있는 칸을 B라 그러면요. A, A, B. A, A, B. 그 다음에 당연히 A, A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정신 차리고 보니 마지막에 A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평면에서 이쪽 부분까지 원래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웃 대지를 확장해서 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알베르티가 이야기했던 아름다움 있죠.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거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뭔가 여기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관계가 있었을 때 당연히 맨 마지막에 더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과연 그러면 알베르티는 이 건축을 아름답지 않은 미완성으로 남겼을까? 미완성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 미완성임을 드러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를 정말 반듯하게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의 형태 있죠? 이 형태대로 실제로 끝을 내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마치 지금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간 거죠. 완성되기 직전에 지금 뭔가 미완성 상태의 그림인 거예요. 마치 여기에 뭔가 시공 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고 곧 재개했을 때 이 공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부분의 이 처리들은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치가 가짜였다. 여기에 보이는 이 돌들이 두께를 갖고 있는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껍데기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알베르티는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축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구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베르티를 이런 점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알베르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건축가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건축가의 경우는 사실 알베르티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는 브루넬레스키라든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니면은 팔라디오 같은 인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라디오 같은 인물은 단지 건축의 껍데기 마스크만이 아니라 결국 건물은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건물과 회화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회화는 2차원적이지만 건축은 3차원이잖아요. 게다가 공간을 갖고 얘기합니다. 조각은 3차원이지만 공간이 없죠. 건축은 철저히 공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단지 그냥 파사드의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항상 인면 자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요소예요. 건축은 보통 인면, 평면, 단면 세 가지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이 공간인데 공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공간을 평면을 통해서 공간의 질서, 체계를 보여주고, 단면을 통해서 높이 방향의 체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 그것이 어떻게 닫아지는지 인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인면 자체만의 구성은 완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에서는 인면과 평면과 단면이 각각의 구성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구성이 같이 맞물릴 때 그때 가장 이상적인 건축의 구성일 수 있겠죠. 팔라디오 역시 글을 썼던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이 팔라디오의 대표작이 빌라 로톤다예요. 로톤다의 우리가 인면을 마치 루첼라이 궁의 인면 분석했던 것처럼 구성의 관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요, 앞에 긴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그리스 신전인 것처럼 주택이 아니라 별장입니다. 이오닉 방식의 주도 모양이요, 기둥들이 6개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그리스 신전 모양의 페디먼트 모양의 인면을 갖고 있어요. 건축의 내부 벽면이 기둥열보다, 열주보다 뒤로 후퇴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반외부 내부의 공간이 생겨요. 저런 거를 포르티코라고 합니다. 저 공간을 통해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실제 신전 모양의 파사드 옆에 튀어나와 있는 그 몸체 부분에 내부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높이는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계단의 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부분과 같은 높이예요. 그리고 기둥들이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이 정면의 파사드는 알고 보니 각 면에 지금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겠다. 왜냐하면은 루첼라이 궁과 같이 도심 속에 있었던 건축은 일반적으로 건물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노출이 되죠. 2차원적이에요. 근데 이 빌라 로톤다는 언덕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열려 있죠. 게다가 건축가는 이 건축의 평면을 십자형 평면을 씁니다. 즉 십자형 중에서도 그리스 십자가 형태를 쓰죠. 즉 그리스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한쪽이 긴 그런 형태의, 즉 사방이 똑같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 십자가는 4가지가 모두 동등해요. 동등한 평면을 썼으면 동등한 인면을 만들겠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이 건축은 볼륨으로 인식이 돼요. 많은 경우에 정면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선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보여주죠. 모서리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면이 돌아가면서 볼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운데 뭔가 둥근 천장이 있고요. 그래서 로툰다죠. 그러니까 돔이 있는 실린더 모양의 공간이, 가장 높은 공간이 중앙에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팔라디오가 썼던 책, 건축의 4가지 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자기의 건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평면을 보시면 십자가 형태의 평면임을 명확히 볼 수 있죠. 이 평면 밑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절반은 인면, 절반은 단면, 끊어져 있는 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을 같이 보아야지 내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파사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계단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계단 부분과
기둥 부분과 그 다음에 반 내부 외부와 같았던 포르티코 부분을 합쳐보면 정사각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면에서. 이 정사각형은 당연히 각 네 코너에 다 있겠죠. 대칭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건물 몸체도 또한 정사각형이고요. 비례를 보아하니 1대2의 비례로 더 큰 볼륨을 갖고 있어요. 그 내부에는 다시 실린더 모양의 동그란 원형의 공간이 있는데 그 바깥에 다시 사각형 모양으로 메스가 있을 겁니다. 그 메스 또한 아까 포르티코 부분의 정사각형과 일치합니다. 저 원은 내접하죠. 지름이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저 원 모양의 돔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돔이 바로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각 요소들이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높이는 보아하니 포르티코의 한 2배 정도 되는 돔이 만들어졌어야 했겠죠. 실제로는 좀 낮추어져서 시공이 됩니다.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보면 이게 사선 방향으로 또는 각 면들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떤 체계가 있고 이 평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히 어떤 부분들을 더 더하거나 빼거나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겠죠. 가운데에 보시면은 어떤 돔이 있을 것이고요. 그 돔의 형태는 사실은 고대의 로마의 판테온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이 판테온은 굉장히 고전의 어떤 건축의 지금까지도 어떤 위대한 건축의 한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의 돔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그리스 신전 모양의 포르티코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 앞에는 또 계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을 연상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표절이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표절이다 그러면은 팔라디온을 숨겨야죠. 팔라디온은 아까 그 책에 이 판테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판테온의 평면과 그 다음에 팔라디오의 이 평면은 달라요. 진입 방식은 포르티코를 통해서 돔 공간으로 들어가겠지만은 판테온의 경우는 한 방향으로 완결됩니다만 이 팔라디오는 사방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열려져 있죠. 또 마찬가지로 유사해 보이나 전혀 다른 구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로톤다가 만약에 판테온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작품으로 건축 작품으로 건축의 역사 속에서 인정되고 있다면 그 독창성은 각 요소들을 내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가 아니에요. 꽃을 내가 창조했느냐 창조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이 꽃들을 가지고 어떤 꽃꽂이를 만들었는가, 이 건축의 고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구성을 만들었는가일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빌라 로톤다에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통은 이제 보자르 건축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될 겁니다. 프랑스의 보자르 건축. 그래서 그 프랑스 보자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을 배우려면 기둥을 배우고 단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구성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만약에 배워야 할 때는 방을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즉 거실은 어떠해야 되고 침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겠죠. 각각의 요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기술적이든 전통적이든 정해져 있고, 그러면 건축의 창의성은 무엇인가? 결국 이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구성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전통이 보자르를 거쳐서 근대 건축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근대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어차피 이 강의 시리즈 후반부터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제가 종종 구성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구성은 철저히 제가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번역한 단어로 제가 쓸 것이고요. 실수로 제가 혹시나 우리 구성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쓰거든요. 그러나 뭐 결합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반복해서 또 쓸 수도 있고, 즉 요소들이 전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통인 거죠. 각각의 부분들과 전체들의 관계가 있고 그 부분들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전체 속에 귀속이 되고 종속될 겁니다. 그 부분들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그 전체는
완전한 단일체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그 과정은 굉장히 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수련하다가 마치 우리가 모나리자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모나리자의 작품은 철저히 완성된 작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모나리자는 미완성이었어요. 다빈치가 끝까지 완성시키지 않았죠. 그때 그 모나리자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거장의 경우는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었어요. 분명한 것은 뭔가 이상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지금 뭔가를 다듬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의 만약에 건축 구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성이에요. 건축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 구성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모나리자의 콧수염이 덧붙여지는 순간 이것은 모나리자는 파괴된 것이죠. 구성의 작품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막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 수염을 붙이는 순간은 모나리자를 파괴하기 위해서인 거죠. 모나리자를 갑자기 동성연애자, 게이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약에 건축에서도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 건축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 설계가 어느 순간 완성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도 수용하지 않는 상태의 작품일 때는 현대까지도 그것은 아직 구성의 전통 속에 더 이상 추가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건축이고요. 만약에 비록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서 구성을 했지만 건축가는 어느 순간 다른 요소로 얼마든지 바꾸어도 큰 문제 없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잠시 중단되어서 완성된 어떤 단계로서 열린 작품을 지향하는 그런 건축, 그런 예술도 있죠. 예술이 어떤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돼요. 구성이 아니죠.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요소와 전체뿐만이 아니라 아까 아름다움의 정의,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구성의 전통으로서 15세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쭉 이어져서 20세기 초반까지 갈 겁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제 구성을 탈피한 넘어선 다른 새로운 예술 경향이 나타났을 뿐이죠. 그만큼 굉장히 오래되었고 굉장히 굳건한 전통이고 새로운 전통의 등장 때문에 지금은 살짝 마치 지나간 전통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